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정부의 사전 양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 많은 그 고용 효과를 낳았던 그런 전통 산업들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어찌됐거나 이 모든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실업 문제는 신속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가면 뭐 길거리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상가에 가면 문 닫은 상점이 즐비하고 소위 아마겟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는 미래의 한국 핵 잠수함이 중국에 대응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한 미국 해군 작전 책임자의 최근 발언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는 한국을 점점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중국의 그런 발언은 일단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정부의 사전 양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군 쪽에서 미군에서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각은 미국이 이제 국방비도 많이 떨어지고 군수 산업도 지금 엉망이 돼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증강이 되고 있고 이거 싸워야 되는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협의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 나와서 싸워줘 라는 뜻을 가진 거는 뭐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의례적인 그런 코멘트를 했을 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의외인 게 뭐 앞서 중일 관계도 좀 다루긴 했지만은 뭐 그 총영사가 뭐 목을 베어버리겠다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이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 배경 중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때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북한의 뭐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딱 집어서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이 중국이 들은 발끈할 만한 그런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뭐 시시콜콜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을 대책점으로 해서 그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양해를 했다라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지금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취역을 하는 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조국 통일 시점이 아마 그거보다 훨씬 앞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어차피 이제 완성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뭐 양안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벌여가지고 뭐 타이안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계산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중국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중국의 내년 대졸자 수가 1270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중국의 16세에서 24세 도시 근로자 실업률은 지난달 17.3%라고 합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취업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업할 자리가 왜 없느냐? 네. 똑같아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고, 그다음 그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일수록 고용 지수가 낮습니다.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뭐 삐까 번쩍하게 지을 수 있겠지만 거기 몇 명이나 근무를 하겠어요. AI 데이터 센터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자본을 투하할 수 있겠지만 거기 근무할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진 과학 기술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 많은 그 고용 효과를 낳았던 그런 전통 산업들이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인해서 투자 같은 것들이 대폭 줄었고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거의 없어졌고 그러니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이제 월급을 조금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는 학생한테 너 최첨단 AI 기술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겠죠. 그러면 뭐 채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너 생산 라인에 가서 나사전 몇 개 돌려보지 않으련 그러면 누구나 손을 들겠죠. 그러면 일자리는 적은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인건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 보통 노동력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거의 소위 최저생활비로 수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심각하네요. 예. 반면에 네.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무슨 AI가 어떻고 바이오가 어떻고 이런 쪽에 가면은 삐까번쩍한 일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봉 수백억을 주는 이런 양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어찌됐거나 이 모든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실업 문제는 신속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대체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농민공들이 많이 도시에 와가지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사실인가요? 농민공 문제는 사실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뭐 몇십 년 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공 문제는 사실 중국의 그 매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네. 최근에 한마디도 안 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또 복잡한 얘기고 요즘 이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로 가서 일을 하던 많은 농민공들이 주로 일하는 데가 우리 시쳇말로 노가다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건설 경기가 엉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사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농촌이 지금 중국의 농촌이 소위 생산성이나 경제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농사 지어서 원가도 잘 안 나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이 손해본다고 얘기할 수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토지 유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많은 농민들에게 분산돼 있던 농지를 계약을 통해서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지방정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기지 않지만 소위 전세같이 리즈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어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농경 기업이에요. 국영 기업이 많고 대부분이고요. 이 기업들이 일단 그 농민들의 농지를 받아가지고 일단 농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가지고 있는 모자이크처럼 복잡한 농지를 다 터서 대규모 농지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기업 농경을 하는 거예요. 과학 영농. 그렇게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농민들한테 조금씩 놀아주고 계약 당시에 사이닝 보너스를 또 듬뿍 줍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 받은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전에 농민공을 할 때는 자기 시골에는 농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고향에 가도 농지는 없고 자기가 농사 지을 곳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회지로 나가야 돼요. 다시 또 나가서. 그럼 도회지에 나가면 그러지 않아도 실업 때문에 바글바글한데 여기에 깡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또 손들면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엉망이라서 노가다 자리는 없고요. 전통 제조업은 자꾸 망해가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이런 분들도 그럼 배달 막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러면? 배달 당연히 하죠. 배달계에 가면 지금 대학생들도 취직 자리 못 잡으면 배달하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그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피부로 좀 느끼던 건데요. 네. 당초에 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점점 배달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점점 더 농촌 사람처럼 생긴 분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젊고 배운 사람들은 이 배달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거칠고 험하고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일에서 경쟁에서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미디어의 그 포커스는 못 받지만 네. 실제로 중국의 뒤안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광군제 있었잖아요.
보니까 1조 7천억 이한 매출을 기록해서 작년보다 한 18%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속사정을 보니까 행사 기간을 10월 초로 한 달 가까이 앞당긴 점 그리고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봐서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 이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보니까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2.9% 증가에 그쳐서 5개월 연속 또 둔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이 중국의 소비 경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나쁘죠.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 돈을 쓰겠어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다만 네. 이쪽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중국 경제는 뭐 이제 절단이 나고 뭐 세상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제라는 거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공유제와 사유제가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유제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일하거나 국유 기업인데 소위 외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산시성에 있는 광산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크냐? 상대적으로 대외경제 종속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사람들, 예를 들어 봉제업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했다거나 이런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뭐 절단 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봉제업이나 의류, 섬유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였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러면 거리에 가면 뭐 길거리에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상가에 가면 문 닫은 상점이 즐비하고 그 소위 아마겟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역이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뜨뜻해라는 곳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역이 그런 곳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뭐 한반도 주변에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한국은 뭐 이 다가오는 이 뭐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 좀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제가 뭐 우리나라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다만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을 정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고 그럼 또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생각과 다른 의견 쪽으로 가더라도 저 사람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혼란이 적고 그래야 또 뭐 개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방식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관련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또 상당히 좀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나리오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그다음 뭐 기업이라든지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또 예상을 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비를 하신다면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거고 설사 온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